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 제12회. 자, 2부 개수작 시작합니다. 오늘 골프존이잖아. 무슨 얘기 말고. 골프존 얘기 말고 지금 오후에 하실 거 있잖아. 왜 저녁에 딱 하실 거. 스크린 이제 안 친다니까. 아니, 오늘 소개팅. 아이고. 무슨 소리야 또. 소개팅 하신다면서요. 빨리 맞춰가야 돼. 어디서요? 여의도. 뭐 하시는 분인데요? 몰라, 만나봐요. 왜 호구조사하고 있지? 공개적으로. 야, 너 뭐 호구조사 하냐? 아니, 근데 이거를 저는 하고 싶어. 뭘 해? 소개팅을? 아니. 소개팅 하고 싶어? 여기서 어차피 우리 청취자분들 많잖아요. 여기서 공개 구원하는 거. 나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해. 그죠? 자, 실제로 진짜 매력남이거든. 그랬거든. 빨리 본인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 일단 오늘 잘 돼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빨리 본인만의 매력은? 뭐, 멱셔리 하지. 이걸로 끝! 야, 최고 럭셔리 해야지, 진짜. 말이면 말, 말투, 생각, 멱셔리 하지.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개팅 한 거에 대한 내용을 또 듣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야죠. 그냥. 얼린다, 야. 뭐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밥 먹지 않냐? 밥 먹고 술? 보통 밥 먹고 술 한잔 하지 않아? 그러면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코스피송. 자, 코스피송. 그래, 한번 들어보자.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공모가 비밀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투자 설명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한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발행 공시예요. 그렇지. 네. 근데 어지간하면 이게 한 200페이지는 기본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책 한 권 분량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지. 근데 적게는 수천부터 수억까지 베팅을 하시면서 이 정도도 정보도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묻지마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말 정시간이 없다면은 최소한 투자 설명서에 있는 인수인의 분석 이견이라든지 투자 위험 요소라는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고 해라. 네, 그러니까 보통 인수인 분석 이견과 투자 위험 요소는요. 투자 설명서의 1번 그리고 3번, 4번 항목에 보통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공모가에 대한 산정과 의무 보유기간에 대한 유무 그리고 자금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보통 투자 설명서에 있는 인수인의 이견을 보면요. 업종에 대한 전망, 산업에 대한 전망, 재무 상태, 우발적인 채무 내역도 나오거든요. 채무 내역까지 다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CEO에 대한 경력과 또 임원들 그리고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상장을 준비를 했는지 상장을 위해 누가 준비하는지 이름까지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 가격이란 말이에요. 상장을 추진하는 그 기업들이 증권사가 희망 가격을 제시를 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수요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거든요. 첫 번째, 일단 희망가는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를 감안해서 정하는 이런 본질 가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동종 업종의 주가를 비교하는 비교 가치법도 있습니다. 근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금융감독의 지침에 따라서 본질 가치법은 쓰지 않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이제 가정과 또 할인율이 또 주관사나 회사에 대한 입김이 개입될 요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가치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업계에 있는 주가, 실적,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비교를 통해서 오히려 공모가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좀 하나 설명을 해보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 회사가 EPS가 1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EPS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당 순위. 내가 이 주식을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이 회사 나한테 얼마만큼 내 수익을 줄 것이냐. 즉 EPS가 1만 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하나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1년 동안 벌어다 준 수익이 1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1만 원이라고 하고 평가일 전달 기준으로 한 달가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평가일 전달 기준으로 한 달간 주가를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주가 순이익 배율, 그러니까 PER이라는 것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은 PER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만 원이 1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은 10 되는 거지. PER이 10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PER이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B라는 회사가 EPS가 만 원, 또 평가일 전달 기준으로 한 달간 주가가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PER은 2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15가 되는 거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네. 그러면 상장 회사가 C라고 합시다. 복잡한데, 오케이. 네. 그 일단 A 회사는 퍼가 10이고 B는 20이라 두 회사가 평균이 15야. 오케이. 근데 C가 이제 상장을 준비해. 네.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주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1,50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네. 그리고 상장 주식 수를 이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몇 주가 상장인지 그렇지. 모르잖아요.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연간 순이익을 나누면은 그렇지. 결국은 EPS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EPS 값 나오잖아요. EPS가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순이익을 주식 수만큼 나누면은 EPS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 여기에 어깨 평균 PER을 곱한 곱하면은 다음에 주가 산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서 EPS가 만약에 3만 원 나왔다. 3 곱하기 15만 원. 15 PER이 평균 A와 B를 15. 비교했을 때 1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3만원 곱하기 15, 45만원? 네, 거의 그런 놈 나오는 거죠. 겁나 비싸네. 근데 이제 상장 주식수가 더 많아지면 네, 상장 주식수를 이제 늘리면 늘리면 줄어들겠죠. 줄어들긴 하겠지. 이거에 어깨 평균 PER을 곱하면 주가 산정이 나오는데 또 이 기준으로 그 금액으로만 결정은 안 돼. 할인율을 그치, 주잖아요. 그치. 할인. 네, 그래서 할인을 해주겠죠. 그래서 약 한 20% 정도. 그러니까 공모가 그 20% 정도 할인돼가지고 공모 희망가의 범위가 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밴드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비교할 대상 자체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의 회사를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높은 거예요. 공모가가 나와버리겠네. 네. 물론 이 PER 외에도요. 영업 현금 이익을 감안한 뭐 2부 에비타 혹은 뭐 기업 가치를 뭐 삼각전 영업 이익을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 뭐 PSR, 뭐 PBR 이용해서 공모가 정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하는 기업들이 PER을 많이 써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주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하는 업체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요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신규 상장주 공모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딱 한눈에 들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신규 상장주의 공모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1년 기간 상장되고 한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에 정자 이벤트가 없다면 가끔 정자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정자가 돼버리면 이제 가격이 희석돼 버리는데 정자가 없는 상태라면 그 가격 자체가 내가 볼 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대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은 이제 선들이 몇 개 생겼잖아? 5일선, 11선? 대충 이제 이평이 나오니까 그때 정도는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신규 상장주 매매 노하우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중간 라인이 되는데 이 단어 뽀인 같아. 조금 전에 그 공모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찻대라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주가라는 게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 코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게 진짜 제가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금감원에서 발표한 게 20% 정도가 평균 업종 대비 더 높게 프리미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20%에 20%를 여기서 또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총 40% 정도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또 상장되기 전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있단 말이에요. 있지. 그렇죠. 그 프리미엄 딱 20% 정도 보면은 이거 거의 60% 100%.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들을 사면은 보여도 뭐 따볼 외 이상 그 곱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의 이런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에 대한 잣대가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공모가를 예측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모가의 어떤 그 가격 적정성도 좀 불합리하고 그것이 이제 보통 보면 뭐라 그러지? 기관들이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여기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상장된 이제 BGF 리테일 편의점. 네. 발음 좋아. BGF 리테일. F. CU 편의점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발음이 좋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 BGF 리테일 그거 못 알아듣니? 발음은 안 좋아요. 아니 제가 뭐 좀 옛날 아니, 그건 이야기인데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 아나운서 안 해. 한 달만 따라하면 아나운서처럼 된다는 책을 사놨는데 한 며칠 연습하다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자, BGF 리테일 한번 봅시다. CU 편의점. 내가 참 나는 촉이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놓쳤어요. BGF 리테일이 지금 주가가 6월 19일 날 정도에 저점 찍고 좀 다 30% 올랐거든. 내가 매일 편의점을 가요. 뭘 사러. 네. 내가 매일 그 캔커피, 액상커피를 하나 마시는 게 있거든.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근데 사는데 어느 날 6월 한 중순쯤에 갔더니 태극기를 달아놨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방송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집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CU가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제일 많거든. 8층 교촌 제일 많을 거야. CU 편의점. 원래 CU 전에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근데 들어봐. 그래갖고 내가 6월달에 올 지금 뭐 국경일인가요? 내가 물어봤어. 거기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다 그 말 하더라고. 이 CU 편의점이 질문 그대로 한 것처럼 원래
일본계 패밀리마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 패밀리마트 일본 기업이었잖아. 우리나라 한국 패밀리마트가 일본 거였어. 일본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 패밀리마트가 이제 BJF 리테일로 바뀌었고 옛날에는 이름이 패밀리마트였다고. 우리 일본계의 어떤 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CNU로 바꿨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이 일본 지분이 싹 틀어서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BJF 리테일이 야, 어떤 독립의 개념. 독립의 개념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편의점 사장님이 본사에서 지정이 내려왔겠지. 이제 우리 CU 편의점은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다. 우리는 독립이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았다. 야, 갑자기 정감이 확 가네. 이유를 많이 애용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사실은 최근에 단기 저점이었다. CU 편의점, 이 BJF 리테일이. 근데 이거는 외담 삼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BJF 리테일은 내가 좀 예를 좀 들어봤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신규, 우리 막 개수작 사이트에서도 누가 글을 좀 올린다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내가 댓글 달 때, 뭐, 보호예술 물량이 몇 주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찾아보세요, 타투에서. 다양한 방법. 그 네이버에 예술물 그 기간이나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보통 이제 그 정권 같은 경우는 특히 보호예술은 크게 15일, 30일, 그 다음에 3개월, 12개월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거든. 보통 이제 15일 같은 경우는 이 수요 예측에 들어왔던 기관들. BJF 리테일은 보니까 삼성증권이 주관사였네. 삼성증권 같은 데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가장 신규주들이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은 딱 정확하게 한 달째 되는 날. 한 달째 되는 때 나오는 물량이 가장 많은 부담을 주거든. 근데 실례로 한번 보자고. BJF 리테일 차트에서 한번 보세요. 5월 19일 날 상장을 했는데 41,000원 공모가로 주가 좀 5만 얼마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정확하게 얘는 한 달 있다가 6월 19일 날 얼추 딱 30일 정도가 될 때 단기적으로 쭉 빠집니다. 거래량도 실리고. 한 달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딱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이 며칠이지? 7월 19일이 안 됐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럴 수가 있는 이는 수량이 정확하게 이번 보름 있다가 아니면 30일 있다가 아니면 3개월 있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되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사실 그거 체크한다고 주가 무조건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기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을 샀어.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10일 동안 마지막 9일, 10일째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주식을 조금 정리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조금 더 살라 그러면은 기와이면은 웬만하면 한 달째는 빠지니까 빠지고 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호예수가 풀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거의 주가가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풀리진 않아요. 그렇지 다 나오진 그러니까 않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물량들을 이제 상장할 때 공모를 주잖아요. 그럼 그 공모도 그 회사에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건 옵션을 거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풀린다는 거는 보호예수는 뭐냐 하면 예수 못 팔게 막아둔 거야.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는 니들 풀어라.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사주 같은 거 내가 직원이야. BJF 리테일 편의점 직원인데 직원 같은 거는 보통 1년 동안은 못 팔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많아가지고 1년 동안 주가가 10배 나든 말든 기분은 좋은데 차이가 나중에 팔 때 재수 없으면 제자리에 내려오면 손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대주주들이 자기네들 주식을 나 1년 동안 묶어버리겠다는 경우도 대주주도 있어요. 묶지. 근데 그런 경우가 보통 상장된 이후에 공모가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보면요. 주가 계속 빠지고 있다가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려고 하는 한 두세 달 시점부터 주가가 이제 바닥을 그으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상승하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투자금을 이제 1년 동안 묵혀놨으니 엑싯 준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의 다 대부분이 올라가. 그래서 1개월, 3개월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어떤 물량들이냐면 개인들은 우리 공모자 아줌마는 첫날 다 팔면 돼요. 우리 지금 공모자 아줌마들 사모님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모자 사모님들은 보유해서 없으니까 당연히 파세요. 그냥 다 올라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136에 걸리는 거. 12에 걸리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주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1개월, 3개월에 걸리는 물량들은 어떤 거냐면 공모가를 상당히 기억해야 되는데 공모 바로 전에 기관 배정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대부분 기관 배정. 기관 배정으로 보통 얘들은 이제 짧게 들어오니까 그 물량들은 현재 공모가하고 자기네들이 받은 기관 배정의 가격하고 갭이 그리 커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털어버립니다. 대신 또 거꾸로. 야, 5,000원짜리인데 지금 6,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0% 먹었는데 털까? 그런 아주 바칙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뭐 20% 수익률 가지고 털어 하면 따블로 먹어야지. 그런 네 생각이고요. 금액이 크잖아. 상대를 참 잘못 생각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 기관들은 특히나 큰 자금들은 3%, 4%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왜? 100억을 베팅하면은 3, 4억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크면 클수록 실제적으로 수익률보다는 그 수익에 나는 절대 수익에 대해서 과감하게 팔기도 하고 산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지. 1, 3개월에 들어오는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거는 일정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체크하면 해야 된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거야.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만약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럼 그럴 때 좀 이렇게 뭐 주의해야 되거나 우리가 좀 뭐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공 팀장한테 물어봐야지. 아, 양 대표한테 물어보겠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 신신이잖아, 신신. 신신. 신신이야? 신신이 뭔지 알아? 신규 상장주의 신? 아니, 그거 당연히 신신이지. 지금 신규 어이없다. 상장 얘기하는 건데. 얘들 되게, 이래갖고 나중에 소개팅 할 때 완전히, 안 되겠다. 이런 멘트 나면. 지금 이 멘트, 그 유머를 가지고 지금 소개팅 간다라는 거예요? 실패. 야, 그냥 이따가 11시에 여의도로 와라. 우리 한잔 하자. 아유, 그것도 좋고. 자, 내가 농담 삼아 아니라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하면 개인적으로 확률이 그냥 10에 8성, 9성? 거의 안 깨먹는데. 그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쉽다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쉽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딱 공모가를 기억을 하거든. 내가 방송에서 많이 기억하는데 공모가를 기억하고 공모가에 대해서 배수 베팅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 첫날에 상한가를 쳤느냐 안 쳤느냐 그리고 그 가격을 기억을 합니다. 일례로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 현대공업이라는 주식이 있어. 현대공업. 어제 한 9,500, 9,800까지 올라갔을 거야. 현대 기아차 관련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8,850원을 한참 한 6개월 정도 된 종목인데 8,850원을 계속 저항을 보이다가 어제 빵 뚫었거든. 근데 도대체 그 8,850원이 뭔데? 뭐냐고요? 공모 첫날 최고가. 공모가는 그보다 낮았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날 가격을 많이 그러니까 차트에서 선을 긋지 않고 가격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공모가는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왜 6개월 전까지는 가격으로 왜 접근해야 되냐면 보호예수 물량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배수 논리로 주식을 정리할까 말까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 먹고 팔까 50% 먹고 팔까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50% 먹고 팔까 100% 먹고 팔까 이걸 계산하거든. 그럼 거꾸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계산으로 보면 자 인터파크 INT는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공모가 7,700원이야. 공모가 7,700원에 자 배수는 뭐지? 15,400원이고 별반 2배. 2배. 그리고 3배수가 들어가면 3721, 3721, 23,200원이지. 너무 똑똑하다 나는. 지금 덧생 뺄 때 매놓고. 자, 7을 곱하기 3을 하시고 너무 똑똑하네. 야, 이렇게 빨리.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가격대를 위주로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인터파크 INT도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차트 흐름을 잠깐 봐보세요. 23,200원. 물론 거기서 한 두세에서 한 세네 호가 정도의 가격 계린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그게 지지와 저항이 된다는 거. 이게 언제까지? 최소한 신규 상장되고 6개월까지.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지지한 이보다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계속 가고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만약에 6개월이 지나면서 업종이 좀 퇴색하거나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요지는 뭐냐 하면 신규주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모 가격을 결정해라. 그리고 공모 가격 기준으로 50% 가격, 더블 가격. 그러니까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무시. 요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면 무시하고 무조건 무시. 배수 룰을 좀 생각하면서 봐라. 배수룰의 지지와 저항을 봐라. 그러면 성률이 되게 높다.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신신이잖아. 일단 거기까지. 아니 근데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인 없는 주식 혹은 누가 주인인지도 확인도 못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트로도 그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아까 보태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가를 보고 상장 첫날의 시가와 저가, 고가, 종가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주안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가, 종가, 저가, 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가, 고, 저기 때문에, 시가, 저가, 고가, 종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프라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격. 프라이스를 내가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자, 양봉과 음봉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시가는 세력이 만들고, 양봉일 경우에 종가도 세력이 만든다. 대신 음봉이다. 음봉, 파란색. 시가는 세력이 만든다. 종가는 장중에 나고한 패전병들이 만든다. 나는 사실 그 고가와 저가보다는 시가와 종가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모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에는 관심을 진짜 안 두는 게 걔는 많거든요. 진짜 관심 가지면 안 돼. 왜냐면요. 신규 상장할 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잖아요. 근데 그 프리미엄을 쏟아지는데 그 프리미엄에 쏟아지는 그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거를 매집하거나 공략하는 순진한 세력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면 1년 신규 상장된 지 1년 됐는데 주가가 공모가 밑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주가 못 올라와. 맞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장 첫날에 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은 보지 말고 즉 상장 당일날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지. 최소한 5일선 정도는 나오고 나서 최소한 수급 카운팅을 한 5일 정도는 하고 나서 좀 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막 함부로 막 무작정 막 뭐 첫날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조심스럽네. 확률적으로 난 보니까 신규주 매매는 3개월 지나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더라. 자, 개수작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가장 재밌는 시간이네. 개물바. 아니 근데 개수작에서 보험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야, 우리 개수작이 뭐 주식만 하는 거냐? 재테크도 할 수 있는 물론 거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질문은 술을 먹고 올렸어. 자, 오늘 개수작에게 물어봐는 뭐 길게 얘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험에 관한 질문을 하신 닉네임 쩐주는 없다. 예, 와, 참 이거 쩐주는 없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쩐주는 없다님 6월 30일 질문입니다. 김 지사님께 보험에 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술을 먹다가 글을 올려서 어수선한데 잘 정리해서 올리면 보험 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술자리에서 보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연금보험에 관심이 있어서 연금보험 얘기를 자꾸 묻는데 이 친구는 종신보험을 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야, 이거 계속 이야기해봐. 일단 그래요. 종신보험을 들면 실비나 암보험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45세 연금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종신보험을 자꾸 권합니다. 질문입니다. 30대 남성은 종신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실비를 따로 드는 것과 다른 보험, 종신보험에 껴서 드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지만 삼성생명과 AIA 중 어떤 회사가 더 좋나요? 근데 친구는 뭐야? 친구는 어딘데? 친구는 삼성생명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쌈 붙이려고 근데 이거는 난 보험 잘 모르지만은 대충 들어봐도 친구가 영업하는 것 같던데? 네, 맞죠. 일단 보험에 대한 질문이라 저희 개수작 청취자분들께서 이 개수작에 물어봐야 되는 보험에 대한 질문을 관심을 가질까 사실은 이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 왜요? 그냥 우리는 성상담에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봉 팀장님의 성상담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 오늘? 뭔 소리야? 오늘 뭐 궁금한데? 일단 제가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이미지가. 직업적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진입장벽은 낮은 반면에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직업인데 제가 이 일을 13년 전에 시작할 때 왜 사람들이 이 보험 설계사를 싫어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옛날에 왜 내가 뭐 이 삼성생명이랑 악의는 없는 건 아닌데 숫제해가지고 혹시 삼성생명 일하시는 분이랑 오해를 하지 마시고 삼성 쪽에서 실제 우리나라 버려놓은 게 많은데 진짜 삼성 애들이 실수한 게 많은데 이 보험 쪽도 자기 말대로 나 잠깐 한 1년 정도 대리점을 해봤던 사람이거든.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이 애들이 버려놓은 거야. 일단 뭐 저는 삼성생명에 대한 비하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보험 세일즈 아니 보험 아줌마들이 버려놓은 거라.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일본에 전쟁 후에 남편을 잃은 주부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일본의 보험 회사들이 아줌마들을 영업사원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해요. 삼성이 그리했잖아. 근데 그 어떤 문화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사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보험 설계사 그러면 다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직업보다는 보험 아줌마라는 이름이 더 그렇지, 친숙할 그렇지.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상품이 뭐 공부를 해보셨다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험 상품이 사실은 선물 옵션이나 FX 거래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상품이에요. 진짜 맞죠? 그렇지. 만드는 방법도 어렵고 만드는 놈이 천재야. 예, 설계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그걸 선택하거나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어떤 설계사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설계사한테 그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걸 시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 어렵고 복잡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옆집 아줌마인 거지. 자, 옆집 아줌마가 설계한 30층짜리 아파트에 살 거예요?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설계사가 자꾸 만나서 보험 설계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금방 그만둬 버리는 거야. 그만두고 아줌마 이거 동네 이사 가버리고. 네, 또 다른 사람이 와. 그리고 이 상품이 안 좋대. 그렇지. 그래서 또 새로 가입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라도 고객들이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제가 뭐 예전에 칼럼에다 썼지만 대한민국에 진짜 이거 욕먹을 각오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보험 설계사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그냥 보험 세일즈맨들만 있다. 영업사원들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연금보험을 난 들고 싶은데 우리는 연금보험 들고 싶다는 사람한테 연금보험을 팔아. 그렇지. 종신을 살지는 않는다. 물론 저는 이제 원래 판다는 말 자체를 원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보험 상품이건 사실 전문가를 만나서 설계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분은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연금보험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싶은데 자꾸 친구가 종신보험으로 유도했다는 거는 유도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나는 경차가 필요한데 자꾸 중형차로 바꾸라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나는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데 수단이 더 좋은 게 좀 공격적인 상품이니까 공격적인 상품을 팔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신보험이 필요 없는 상품이고 나쁜 상품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이거예요. 종신보험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30대 남성에 꼭 필요한 상품이냐? 아니죠. 안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 없어. 형님은 결혼 안 했잖아요, 아직. 종신보험이 없어. 갑자기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나의 사망으로 인해서 큰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 개수작이 안 되지. 그거는 적은 리스크. 댓글은 누가 다냐? 그런 큰 리스크. 맞네. 댓글은 리스크네. 당장 가입해. 우리 댓글 천사 종신보험 하나 가입해야 되겠네. 근데 그런 개념에서 내가 만약 사망했을 때 어떤 큰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안했을 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둘이고 가장이잖아요. 저는 저만 돈을 벌거든요. 그렇지. 와이프는 전업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자식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생활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종신보험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뭐 종신보험 필요한데 나 죽으면 10억 줘야 돼. 보험료가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가입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적정한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 무조건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실비보험을 좀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비보험이 2009년도 10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통합약관을 사용하는 걸로 룰을 바꿔버려서 전체 보험사의 그 실비에 대한 약관 내용, 보장 내용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럼 차이가 없네? 그 전에는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실비보험을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실비보험을 팔다가 실손보험을 팔다가 생명보험회사에서 그걸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경쟁이 좀 과열되니까 이제는 전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손해보험, 그런 실비보험은 한 사람당 하나밖에 가입할 수 없어. 생각해봐. 자동차 보험을 누가 2개, 3개씩 가입해요. 종합보험은. 그렇죠. 내가 손해보험만큼만 보장해주는 게 실비보험인데.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하나씩밖에 가입하지 못하게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로 변경된 게 13년 4월 달에 또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여기서 다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개수작 홈페이지 한번 좀 올려놓을게요. 한번 궁금하시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AIA에 제가 다니지만 저는 AIA의 실비보험을 별로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 생명보험의 실비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실비보험을 가입하셔라 이렇게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희들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 다 오픈해드릴 수가 사실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유들로 손해보험에 실손보험을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보험회사가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어떤 보험회사가 더 좋으냐 어떤 보험이 좋으냐는 사실 도끼니 개끼니야. 나는 딱 이런 말을 할 때 한마디 하고 싶더라. 내가 예전에 보험에 들 때도 룰이었거든. 보험사를 어떤 때는 어떤 보험사를 생각하고 보험을 든 적도 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보험 상품은 다 도찐개찐이야. 네,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나를 계속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친구.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 딱 앉았어. 근데 은행 창구에서 5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는 은행 창구 직원이 요즘에는 이런 상품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면 그냥 그거 가입하고 오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50만 원짜리 적금을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는 어디 은행에 어느 창구 직원을 만났느냐의 문제가 사실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디 은행 어디 창구 여직원이 네. 이쁘냐에 따라서 지금 매출이 올라가지. 아, 오늘 또 그 소개팅한다고 아주 그냥 그러면 선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어떤 보험회사, 어떤 보험 상품이 좋으냐 사실 이렇게 묻는 건 사실 좀 우문이고 내가 좋은 보험 상품을 가입했느냐, 잘 설계를 받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어떤 설계사를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쩐주는 업다님께서 이 친구분께서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는데 굳이 연금 전환도 된다 그러면서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 건 아주 좋은 컨설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그리고 AIA하고 삼성생명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개수작이 좋지. 얘기하고 싶다. 12회에서 다 끝났네. 벌써 12회. 이번에는 좀 미리 예고를 할게요. 13회는 좀 주식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죠. 네. 돈이 되는 거. 그리고 좀 기발한 재테크와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13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3회는 아무래도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또 특집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특집 프로젝트 방송이죠. 네, 그렇죠. 원체 그 주식 얘기만 너무 그동안 좀 많이 해온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맨날 주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다양한 금융활동들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만 아는 전략들을 좀 공개하거나, 이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벌써, 두 발을 열심히 뛰어갖고, 12회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자, 13회, 여러분들의 명을, 쩐주의 명을 받드는 좋은 방송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확실히 또 지난주부터 또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니까 조금 더. 신이 나요. 같이 쉰다고 하니까 또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어디로 오면 되지? 네, 개수작.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 다음, 어디에서든 그냥 개수작 검색하시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굳이 클릭해서 찾아오시겠다 이런 분들은 gsj.co.kr로 오셔서 방송 사연도 보시고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문의도 해주시고 또 제작 풍경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SNS 다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한 업로드와 이렇게 이제 목 빠져라 기다리시는 분들 저희 SNS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방송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만남 소개팅에서 바로 꼴이 나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어떤 선의 역사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